갑자기? 날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니?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저는 아들을 쳐다보며 따졌습니다. 영수야, 애미한테 이래도 되는 거니? 나가시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어머니로 보지 않았어요. 66이 되던 해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전 재산은 아들과 며느리 이름으로 깔끔하게 넘어갔고 제 손에는 가방 하나만 달랑 남았죠. 그런데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길바닥에 내몬 그 늙은 여자가 언젠가 자기들 인생을 통째로 뒤엎을 사람이 될 줄은요. 지금부터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 큰 산이 되어 다시 서게 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울음소리도 없고 위로하는 말도 없고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집은 이미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상주 완장을 풀기도 전에 말했어요. 이제부터 정리할 게 많아요.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통장부터 꺼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가 관리 못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부동산 서류와 통장, 도장, 하나씩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다 제 이름이었는데 어느새 아들과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어머니, 이름만 바뀐 거지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짐 정리하세요. 여기서 계속 사시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죠. 갑자기,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니?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영수야, 애미한테 이래도 되는 거니? 나가시라고요. 저는 바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까지 말이 올라왔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슬펐는데도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더군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눈물도 늦게 나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66살에 가방 하나 들고 바보같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이 입양하였다는 사실도, 제가 젊었을 때 그 핏덩이를 안고 밤새 울었던 기억도 그들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귀찮은 짐짝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쾅! 그 소리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제 인생 한 페이지가 접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저는 비 오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조금 늦게 아프게 몰려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빈손으로 나온 그날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는 걸요. 그렇게 고시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고시원. 방은 좁았습니다. 그래도 누울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저는 고시원 방바닥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창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구멍으로 옆 건물 벽만 보였고 형광등은 껐다 켜도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나고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가방 안 짐을 정리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든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엔 제 인생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은 남의 것이 되어 있었고, 도장은 이미 제 손을 떠났고, 남은 건 제 이름뿐이었죠. 밤이 되자 벽 너머에서 코 고는 소리, 전화로 싸우는 소리, 울다 웃다 미쳐가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집에서 나온 다음 날, 저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어디선가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빗소리인지 제 심장 소리인지 잠깐 헷갈렸어요. 고시원 방은 혼자 서 있으면 두 팔을 벌릴 수도 없는 크기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창문은 잠기지도 않았죠. 저는 이불을 접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생각보다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처음 일주일은 그냥 버티는 데만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벽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마른 기침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기침이었어요. 처음엔 모른 척 했습니다. 저도 제 숨 쉬는 것만으로 벅찼거든요. 그런데 새벽 2시가 넘어도 그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결국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옆방문도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 할머니 한 분이 이불을 덮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죄송해요. 그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 망설이다가 방으로 돌아와 따뜻한 물을 한 컵 가져다 드렸죠. 할머니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거기도 쫓겨나서 왔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정확해서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복도에서 마주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죠. 이름까지 알면 정이 들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는 제 방 전기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간 줄 알고 복도로 나갔는데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 달 반값. 이틀 지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날짜를 하루 잘못 계산했던 겁니다. 죄송해요. 내일 바로 드릴게요. 주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원래는 짐 빼야 돼요.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어요. 짐 뺀다는 말이 이제는 너무 쉽게 들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그 기침을 하던 할머니가 걸어왔습니다. 내가 하루치 내줄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분은 제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긴 하루가 무서운 데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하루가 무섭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망한 게 아니라 살아남는 중이라는 걸요. 일자리를 찾아야겠구나. 그 생각이 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고시원 옆에 있는 시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한 식당 유리창에 붙은 구인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주방 보조 구함, 나이 무관. 나이 무관이라는 말이 반갑기도 했지만 참 잔인한 말이란 걸 그때 알았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름 냄새가 한꺼번에 얼굴을 덮쳤습니다. 튀김기에서 나는 소리,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이 오가는 발소리.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나이는요? 66입니다. 사장은 잠깐 말이 없더니 짧게 말했어요. 설거지부터 하세요. 그 말이 일자리를 주겠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주방 바닥은 늘 젖어 있었어요. 미끄러웠고 차가웠죠. 저는 앞치마를 묶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접시는 끝도 없이 쌓였고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야채를 썰다가 칼에 베이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손등이 데인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집에 쫓겨난 것보단 훨씬 안 아프잖아. 젊은 직원 하나가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속도 좀 내주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짧게 대답하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일하면 힘들겠다. 그래도 일은 잘하네. 그 말들이 칼날처럼 날아왔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주방이 잠깐 조용해졌을 때 저는 구석에 서서 허리를 폈습니다.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 사이로 기름이 배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양념이 까맣게 끼어 있었죠. 그래도 이 손으로 저는 다시 시작하는 중이었어요. 주방 일은 생각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힘들었어요. 첫날부터 젊은 직원 하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거기 말고요. 동선 좀 보고 움직이세요. 말투가 딱딱한 게 아니라 밀어내는 말투였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느리니까요. 둘째 날엔 양파를 썰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직원이 뒤에서 말했거든요. 사장님, 저 아줌마 오래 못 가요. 속도도 안 나와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못 들은 척 하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주방이 전쟁처럼 돌아갈 때였습니다. 설거지통이 넘쳤고 그릇이 쌓였고 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손이 느렸어요. 그때 사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모, 그렇게 하면 언제 끝나요? 주방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안해서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장은 혀를 차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맞으면 말하세요. 힘들면 그만두세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만두라는 말보다 더 아픈 말은 없었으니까요. 특히 오갈 데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날 일이 끝나고 고무장갑을 벗는데 손이 하얗게 불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아니라 금이 간 것처럼 갈라져 있었죠. 저는 화장실에서 손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를 키웠고 밥을 지었고 집을 지켰는데 지금은 속도 느린 방해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모. 돌아보니 주방 막내였어요.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아이. 아까 너무 심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저희 엄마도 주방일 하거든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30분 먼저 나갔어요. 칼을 먼저 잡고 재료들을 손질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죠. 쫓겨나지 않으려고 제가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사장이 주방에 들어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처음으로 혀를 차지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 천장을 올려다보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경수가 오늘도 버텼다. 누가 들으면 웃었겠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버틴 하루는 패배한 날이 아니니까요. 석 달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식당이 바쁜 만큼 몸도 그만큼 고달펐어요. 이 몸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아니었어요. 어릴 적 산과 밭에서 같이 뛰어놀던 제 동생 얼굴이었죠.
동생하고는 오래 연락을 안 했습니다. 각자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버렸죠. 얼마 전 몇 번의 전화가 왔었으나 받지 않았어요. 제 처지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동생이 유난히 떠올랐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 휴대전화가 주머니에서 진동했습니다. 낯익은 번호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언니, 나야. 그 한마디에 제가 서 있던 자리가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텔레파시가 통한 걸까요? 하지만 괜찮다는 말도 잘 지낸다는 말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 남편이 떠났을 때도 내가 쫓겨났을 때도 동생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고마웠죠. 저는 주방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일하고 있어. 동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은 괜찮아? 그 말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괜찮다는 말이 입에 붙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다시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물속에 손을 넣자 차가운 감각이 정신을 붙잡아줬어요. 그래도 아직 끝은 아니구나.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동생의 목소리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아직 할 말 많잖아. 그 말이 그날 밤 제 숨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의 다른 문을 열고 있다는 거리요. 동생을 만난 건 며칠 뒤였습니다. 일이 끝나고도 몸이 쉽게 가라앉지 않던 날이었어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터미널 앞에서 만나 작은 해장국집에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 구수한 국물 냄새가 먼저 맞아줬습니다. 그 냄새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죠. 동생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얼굴엔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웃을 때 눈꼬리가 접히는 건 예전 그대로였어요. 언니,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괜히 먼저 아려왔습니다. 많이 말랐다. 동생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해장국이 나왔고 우리는 잠시 말없이 먹기만 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테이블 위를 채웠죠.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왜 집에서 나온 거야? 저는 그릇을 내려다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됐어. 그 한마디에 제가 겪은 시간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동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동생이 먼저 말했어요.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죠. 살아있다. 그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저는 버티고 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살고 있는 건지 버티는 건지 구분도 안 됐습니다. 밥을 다 먹고 국물을 조금 남긴 채 동생이 제 손을 보며 말했어요. 손이 많이 상했네. 괜찮아. 그 말이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언니 기억나? 우리 고향? 그 말에 제 머릿속이 잠깐 멈췄습니다. 고향? 잊고 지냈다는 말이 딱 맞는 곳이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둘이서 땅 사둔 거 기억 안 나?
동생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팔 생각도 안 했고 까먹지도 않았어. 그 말이 제 귀에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까먹지 않았다. 저는 그제야 제 삶에서 얼마나 많은 걸 잊고 살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요즘 말이야, 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쪽 개발 얘기가 자꾸 나와.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죠. 동생은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길 뚫린다더라. 산 아래까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돈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거든요. 대신 아버지 제사 지내러 산길을 오르던 기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언니, 동생이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혹시 다시 내려올 생각 없어? 그 질문이 제 가슴 안에서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현수가, 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언니, 우리에겐 아직 땅이 있잖아.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 흔들어 놓았어요. 국밥집을 나오고 우리는 바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터미널 앞에 그냥 앞만 보고 나란히 서 있었어요. 신호등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현숙이가 먼저 말했어요. 언니, 응, 전화 안 받았던 거 원망 안 해. 저는 그 말에 괜히 더 미안해졌습니다. 쪽팔렸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동생한테까지 들키기 싫었어. 현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한테는 들키게 돼 있어. 그래도 돼.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현숙이 제 어깨를 한번 쓸어주고 말했습니다. 언니, 밥은 꼭 챙겨 먹어.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밥이 제일 무서워. 돈 나가니까. 현숙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것은 동정 대신 존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응. 다음엔 내가 먼저 전화할게. 돌아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져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불빛들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물에 불어 거칠어진 손. 그 순간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던 날들. 이 손으로 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방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고향 산자락이 자꾸 떠올랐죠. 혹시 아직 나한테 쓸모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 땅이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마지막 기회가 될 줄은요. 동생에게서 다시 전화가 온 건 그날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고향 이야기는 마음 한구석에만 조심히 넣어둔 채 살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을 때 앞치마에 손을 닿고 받았습니다. 언니, 동생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달랐어요. 이제 확정이야. 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뭐가? 보상? 그 한 단어에 주방의 소음이 순간 멀어졌습니다. 프라이팬 소리도 사람들 웃음소리도 다 희미해졌어요. 언니랑 나랑 사둔 그 땅 말이야.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렸거든요. 얼마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아.
그 말이 오히려 무서웠어요. 며칠 뒤 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지도랑 서류가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죠. 도로 확장과 관광단지 조성, 그리고 상업용지 전환. 그 말들이 제 귀에는 외국어처럼 들렸습니다. 보상금은 이미 산정됐습니다. 중개인이 숫자를 말했을 때 저는 그 숫자가 아닌 것 같았죠.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올 수 있는 일인가?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왔을 때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어디서든 편하게 살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현수가, 나 그냥 편하게만 살고 싶진 않아. 동생이 놀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나, 일하는 게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내가 뭔가 쓸모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 동생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뭘 하고 싶은데? 그 질문에 제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고향 산 아래서 차가 멈추고 사람들이 내려서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들. 아버지가 예전에 하시던 말도 함께 떠올랐어요. 사람은 배가 불러야 마음도 풀리는 법이다. 식당. 저는 동생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당? 동생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언니가 직접? 그래. 그날 저녁, 고향의 땅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풀은 무성했고, 바람은 조용했고, 산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땅 위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될까? 동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 땅은 언니 땅이야.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누구에게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동생을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현수가, 우리 여기다 고기를 굽자. 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답다. 그 말이 괜히 제 가슴을 울렸어요. 언니 기억 안 나? 뭐를? 옛날에 아버지 제사 때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언니가 구워준 고기 먹고 안 간 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그냥 집밥이었어. 동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언니 고기 양념은 진짜 달랐어. 다들 물어봤잖아. 뭐 넣었냐? 어디서 배웠냐? 팔아도 되겠다. 저도 그 말이 기억났습니다. 동네 아저씨 한 분이 그때 그랬었죠. 경수가, 너는 장사하면 손님들 줄 서겠다. 그땐 웃고 넘겼습니다. 장사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동생이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언니 음식은 사람을 편하게 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칭찬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언니, 내가 살면서 먹은 김치찌개 중에 언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었어. 지금도 엄청 생각나. 그 냄새. 그 말에 가슴이 쓰렸어요. 집에서 며느리가 주방을 못 쓰게 하던 생각이 스쳤습니다. 냄비 손잡이도 못 잡게 했었던 그 기억들. 동생이 씩씩하게 말을 이었어요. 언니, 장사 좀 망하면 어때? 망하면 다시 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저는 산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바람이 풀을 쓸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현수가, 응, 나 사실 좀 무서워. 알아. 그래도 할래. 현숙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그 순간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시작점이 될 줄은요. 갈빗집을 하겠다고 말한 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산기가 떠오르고 숫자가 튀어나왔거든요. 건축비, 인테리어, 인건비. 이 나이에 이게 맞는 걸까? 아침에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후회할 것 같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두려웠습니다. 제 나이 올해 66. 사람들은 이 나이에 뭘 시작하느냐고 말하겠죠. 이제 그 돈 갖고 편히 살면 될 텐데. 괜히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그 말들. 안 들어도 다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실패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보고 늙어버리는 것.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건축사무실에서 도면을 펼쳐놓았을 때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 규모면 2,000평입니다. 2,000평? 숫자가 입안에서 굴러다녔어요. 너무 크지 않나요? 제가 묻자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요즘 전국에서 찾아오는 대형 업소들은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국에서 내가 사람들을 전국에서 불러 모은다고?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던 내가 그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기름 냄새가 밴 머리카락. 저는 거울 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까지도 잘 버텼잖아. 남편이 떠났을 때도, 집에서 쫓겨났을 때도, 돈 한 푼 없이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도 저는 버텼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쁠 수는 없잖아. 며칠 후 동생과 다시 만났어요. 언니, 동생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큰데 괜찮겠어? 예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어. 저는 서류를 천천히 밀어놓고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제대로 하고 싶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도망치듯 살던 시간이 끝난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동생에게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내가 앞에 나서는 건 싫어. 동생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그럼 난 그냥 일만 할 거야. 사장은 네가 해. 음식 만들고 청소나 할 거야. 동생이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거 전부 언니 돈으로 만드는 거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나보다 셈도 빠르고 사람들도 잘 다루니까 딱이야. 난 그냥 뒤에서 일만 할 거야. 알았지? 그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도장은 뚜렷하게 찍혔죠. 이제 물러설 곳은 없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 가사가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난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일하게 하는 사람으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땐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다 놓을 줄은요. 공사가 시작되자 시간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아니, 제가 늙어갈 틈 없이 하루하루가 쏟아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아침 6시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먼지나는 땅 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인가 봐. 현장 아주머니인가?
그런 말들이 오히려 편했죠.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 땅 주인입니다. 이 건물 주인입니다. 그런 말, 아직은 필요 없었으니까요. 공사판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비 오면 진흙, 해 뜨면 먼지, 해가 지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 66살 몸으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허리가 먼저 울었어요.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나와도 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나와야지. 우리 건물이잖아.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 건물.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거든요. 인테리어가 시작되던 날 인테리어 업자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고깃집 치곤 너무 공을 들이셨어요. 저는 손으로 벽을 한번 쓸어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곳이잖아요. 밥만 먹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배만 채우는 집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동생이 내게 공사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나왔다고 했습니다. 언니, 추가 비용만 몇 억이 더 들어가겠어.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그냥 적당히 해도 되지 않았을까? 너무 크게 벌리긴 한 것 같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다음 날 현장에 나왔더니 일꾼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돌아서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힘도 들고 외로웠어요.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그때 동생이 왔습니다. 말없이 제 옆에 서더니 한마디 했어요. 언니, 흔들리면 안 돼. 지금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았어요. 지금 이 두려움보다 아무것도 안 해본 인생이 더 무서울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주차 동선을 직접 체크하고 화장실 타일 하나하나 만져보고 주방 안 동선도 제 몸으로 직접 움직이며 확인했어요. 어느 날 해질 무렵 텅 빈 홀에 혼자 서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꽉 차면 어떤 소리가 날까?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고기 굽는 소리. 그 상상을 하자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개업 한 달 전 간판이 달렸어요. 커다란 글씨로 숲속 가든이라는 이름이 걸렸을 때 저는 멀찍이 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어요. 집에서 쫓겨나던 날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비 맞으며 서 있던 그때의 나. 저는 숲속 가든이라는 간판이 달린 걸 보며 혼자서 작게 말했습니다. 잘 왔다. 여기까지. 며칠 후 시식용 고기가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양념을 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죠. 머리는 잊었는데 손은 기억했습니다. 숯불이 처음 피워졌어요. 참수치였죠. 불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언니 왜 울어? 동생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죠. 나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첫 연기였습니다. 첫 냄새였어요. 아직 손님도 없는데 가게가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돌았습니다. 텅 빈 자리, 식어버린 불판, 그리고 반대 장면도 돌았어요.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번호표, 환한 웃음들, 두 장면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 이건 다시 시작하는 인생일 뿐이야. 그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라 제 심장을 붙들어매는 말이었죠.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가게가 망할지, 그냥 버티기만 할지, 아니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지. 개업 첫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먼저 나왔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에 나와 불을 켜고 고기를 꺼냈어요. 어제 재워둔 양념 냄새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한번 깊게 맡았어요. 괜찮다. 확인하듯이 혼자 말했죠. 아무도 없던 시간에 가게는 저와 함께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동생이 들어와 뒤에서 말했어요. 언니, 일찍 나왔네. 그래. 언니, 오늘 무조건 웃자. 그 이후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괜히 말하면 불안함이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문을 열기 전 가게 앞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주차선이 제대로 그어졌는지, 유리창에 얼룩은 없는지, 바람에 간판이 흔들리진 않는지, 그날따라 손이 계속 떨렸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겁이 났습니다. 오전 11시,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홀에 에어컨 소리만 들렸죠. 첫 손님은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오늘이 오픈 첫날 맞죠? 동생 현숙이 카운터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서 오세요. 그들이 고기를 먹다가 말했습니다. 우와, 고기 진짜 괜찮은데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괜찮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오랜만이었는지. 12시가 되기 전 테이블이 반 이상 찼습니다.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동생이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죠. 언니 저기 좀 봐.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들이 홀 안에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불판을 계속 바꾸고 있었죠. 주문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멈출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 힘들었죠. 오후 2시가 넘어서 잠깐 숨을 돌렸을 때 저는 벽을 기대고 섰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이번엔 불안이 아니라 마음이 벅차서였죠. 동생이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응, 이거 무조건 된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거울을 봤습니다. 분명히 울지 않은 것 같은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점심, 테이블이 반 이상 찼습니다. 저녁엔 웨이팅까지 생겼어요. 사장님, 번호표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여기 꼭 와봐. 갈비 미쳤어. 반찬들도 완전 짱이야. 사장님이 직접 다 만든대. 손맛이 완전 달라. 어느 날 주방에서 나와 호란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있었죠. 고기 굽는 연기 사이로 웃음이 섞여 올라갔고 밥을 더 달라는 아이들과 소주잔을 부딪히는 어른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아, 내가 이걸 잘 만들었구나. 저는 뒤돌아서 주방 안으로 들어가 눈물을 닦았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말했죠. 연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연기 때문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정신없이 석 달이 흘렀습니다. 주말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차들을 길가에 세워야 했어요. 100대를 세울 수 있는 꽤 넓은 주차장인데도 말이죠. 저는 결국 주차장을 2배로 늘려서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남겨진 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이 집은 전국에서 다 찾아오나 봐요. 우린 강남에서 왔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흰 SNS 보고 춘천에서 왔어요. 손님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서라기보다 울컥해서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맛집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전화기를 얼른 동생에게 넘겨주었어요. 한참을 통화하던 동생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언니, 아무래도 언니가 방송에 출연해야 할 것 같아. 너도 참, 내가 방송에 나올 사람이야? 그럼 어떡해? 언니가 꼭 출연해야 한다는데.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승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송국 PD와 촬영진들이 와서 이틀을 촬영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주차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버스까지 들어왔습니다. 2명의 주차 요원이 정신없이 움직였죠. 그날, 장사를 끝내고 나서 동생과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정말 꿈만 같아. 이렇게 빨리 성공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나도 그래. 난 그냥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만 있었지. 이렇게 잘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 맞아, 언니. 언니의 진심이 통한 것 같아. 현수가, 방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보자. 걱정 마, 언니.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언니랑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 그래, 고마워. 이게 다 네 덕분이야. 너가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언니, 우리 둘이 뭉치면 못할 게 없을 거야. 동생이 먼저 들어가고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등이 아팠고 다리는 퉁퉁 부었고 손에는 고기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너무 편했어요. 이게 사는 거구나. 그날 집에 가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통장을 덮고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잖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이제는 누가 저를 밀쳐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고, 누가 무시해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다시 쫓겨날 일도 절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나 이제 괜찮아. 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언니, 이게 진짜 언니 인생이야. 그 말이 가슴에 쾅 하고 박혔습니다. 장사는 대박 그 자체였습니다. 점심부터 저녁 시간까지 밀려드는 손님들로 숨 돌릴 틈이 없었어요. 3개월 전엔 별관도 신축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좌석이 부족해 30분 정도씩 웨이팅을 해야 했어요. 직원들은 200명으로 늘어났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1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만 버티자였고, 그 다음엔 한 달만 넘기자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숲이 계절마다 색을 바꿨습니다. 봄에는 연두빛, 여름에는 진녹색, 가을에는 불타는 색. 손님들은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들을 찍었어요. 저는 그 풍경이 아직도 낯설었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장사터가 아니라 삶의 자리라는 걸요. 현숙이 계산대 뒤에서 직원들을 챙기고 저는 주방에서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많이 필요 없었어요. 눈만 마주쳐도 다 알았습니다. 유난히 바쁜 하루를 보낸 날 동생이 제게 다가와 말했죠. 언니, 응? 우리가 해냈어. 저는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해냈다는 말이 너무 커서. 밤에 영업이 끝나고 우리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불 꺼진 테이블들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연기가 빠진 자리와 고기 냄새가 남은 공기, 잔열이 남은 불판, 그 모든 게 이상하게 포근하고 애틋했어요.
현수가, 응, 여기, 우리 궁전 같다. 동생이 재밌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표현이 꼭 소녀 같아. 그래도 맞잖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든 자리니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어요. 빼앗기지 않을 자리에 서 있다는 걸요. 누가 허락해준 자리도 아니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게 저한테는 바로 궁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로 다 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날도 저는 장사 시작 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흩어진 담배꽁초를 쓸고 손님들 차가 긁히지 않게 콘을 다시 세워놓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일은 익숙합니다. 허리가 조금 아프고 손목이 시큰거려도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때였어요. 주차장 입구로 번쩍거리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새 차 냄새가 아직 빠지지도 않은 차였어요.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먼저 내렸어요. 명품 가방에 하이힐. 어떤 부류인지 한 번에 알아보겠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남자가 내려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잠깐 놓칠 뻔했어요. 제 아들놈이었습니다. 세상은 참 잔인하지요?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하필이면 이 장소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까봐. 혹시라도 제 마음이 먼저 무너질까봐요. 여보, 여기 주차하는 거 맞는 거야? 주차장이 엄청 크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방송에 나온대잖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집이야. 그 말에 제 손이 잠깐 멈췄어요. 잘 나간다. 그래, 잘 나가지.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저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차 관리하는 사람도 나이 든 사람만 쓰네. 아들놈이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요즘 늙은 사람들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라도 붙어 있는 거지 뭐.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늙은 사람, 갈 데 없는 사람. 그 말, 내가 아주 잘 알지.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었으니까. 차 긁히지 않게 잘 대주세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숨을 고르면서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웃으면서 저를 보며 말했죠. 할머니, 여기 사장님은 되게 까다롭다던데 청소 깨끗이 하셔야겠어요. 그 말에 아들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우리 엄마도 예전에 엄청 까다롭던 사람이었는데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우리 엄마, 그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다니.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빗자루를 꽉 쥔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아들놈은 저를 한 번 더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 힘들죠? 그 말투. 연민도 배려도 아닌 조롱하는 말투. 그래도 이런 데라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나는 여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니네들은 모르겠지. 이 주차장이 내 땅 위에 있다는 걸 말이야. 그때 식당 안에서 매니저가 뛰어나왔습니다. 네, 대표님. 그 목소리에 며느리와 아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매니저는 저를 향해 달려오며 말했어요. 대표님, VIP 손님 예약 시간이 앞당겨졌답니다. 바로 들어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주차장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놈의 눈이 저를 다시 쳐다보았어요. 이번엔 조롱하는 눈빛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요. 저 할머니가 대표라고요? 아들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매니저에게 물었죠. 네,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들놈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놈이 저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안 걸렸어요. 동공이 흔들리면서 입술이 떨리고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기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 뭉쳐있던 것이 조용히 밀려내려갔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손님, 차를 이쁘게 잘 대셨네요. 아들의 다리가 살짝 휘청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 둘을 지나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직이에요. 말도 섞고 싶지 않았죠. 그날 그들은 나를 알아봤지만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고 연기가 천장 아래에 걸렸죠. 사람들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홀을 가로질러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직원들은 눈빛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 테이블만은 저를 보지 않고 계산대 쪽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쪽을 흘끗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글쎄, 믿을 수가 없네. 그러더니 홀에서 일하는 직원을 불렀어요. 저기요. 아들이 제 쪽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분이 여기 사장님이세요? 그 직원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카운터에 계신 분이 사장님이세요. 그래요?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아, 저분은 회장님이세요. 그 한 문장이 공기 속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이요?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며느리는 일그러진 얼굴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희 회장님은요, 예전에 자식한테 가진 걸 전부 빼앗기고 집에서도 쫓겨나셨던 분이래요. 아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갈 곳이 없어서 한동안 고시원에서 지내셨고요. 며느리는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시원 생활하시면서 식당 주방에서 일하셨는데 여기 있던 땅을 끝까지 지키신 게 복 받으신 거죠. 직원은 고기를 구워주며 수다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자식한테 맨몸으로 쫓겨나시고도 이렇게 일어나신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직원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꺼냈죠. 이 식당은요, 회장님 인생 그 자체예요. 직원의 말에 두 사람은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어요. 말을 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저의 귓속에도 그 모든 말이 또렷하게 흘러들어왔죠. 저는 천천히 걸어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했어요. 손님, 음식은 괜찮으셨나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죠. 저는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홀을 지나 주방 쪽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설명도, 해명도 필요 없었죠. 동생 현숙이 차가운 표정으로 계산서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동생이 그 테이블에 계산서를 내려놓고 잠깐 조카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영수야, 나 알아보겠어? 아들이 고개를 들어 쳐다봤어요. 순간 아들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이모, 동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이모다. 며느리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이 짧게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많이 컸더라. 아주 대단하게. 말끝이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엄마를 길바닥에 쫓아낼 만큼 컸어. 아들이 당황스런 표정으로 말했죠. 이모, 그게 아니라. 동생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은 됐다. 35년이야. 네가 핏덩이였을 때 데려다가 35년을 먹이고 입히고 아플 땐 울면서 밤새워 돌본 엄마야. 네가 혼자 큰 줄 알아? 동생은 조용하지만 매서운 눈빛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런 엄마를 다 뺏고 땡전 한 푼 없이 길바닥으로 내쫓아? 니들 사람 맞니? 며느리가 고개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동생이 계산서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밥값 계산해라. 네 엄마는 너를 공짜로 먹였었지만 이 집에서는 공짜 없다. 동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건 도망친다고 끝나지 않더군요. 아들이 다시 나타난 건 석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직원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주차장에 어떤 분이 계속 기다리시는데요. 나가보니 주차장 끝에 혼자 서 있었어요.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던 녀석이었는데 행색이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잠깐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여기 네 어머니가 어딨니?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쁘니까 할 말 있으면 짧게 해. 사정이. 사정? 아쉬운 소리 할 거면 잘못 찾아왔다. 네가 날 내쫓았던 순간 우리 관계는 끝난 거야. 아들의 눈이 흔들렸어요. 돌아가. 어머니, 돌아가라. 저는 차갑게 말하고 먼저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 계속 같은 장면이 떠올랐어요. 갓난아기였을 때 처음 안아주던 날, 열이 너무 나서 밤새 안고 울었던 날,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눈물이 두 뺨으로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아들이 다녀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죠. 주차장 바닥에 빗물이 고여 있었고 저녁 장사를 막 끝낸 뒤라 식당 불은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주차장 끝에서 빗자루를 잡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서더군요.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숨 쉬는 소리부터 이미 제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감도 버르장머리도 사라진 목소리. 저는 빗자루를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은 잠시 서 있다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제야 녀석을 쳐다봤습니다. 살이 빠져 눈은 퀭했고 손목과 손가락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수진이와 이혼했어요. 회사도 다 망했고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아무런 요동도 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머니, 아들이 제 바지자락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순간 문득 예전 장면이 떠올랐어요. 짐가방 하나 들고 집에서 쫓겨나던 날이요. 나가세요. 그때는 무릎 꿇을 기회조차 없었죠. 저는 빗자루를 세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집이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긴 일하는 곳이야.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할 사람은 필요하다. 하지만 저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차갑게 말했어요. 네 엄마는 여기 없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니? 주차 관리, 청소, 할 수 있겠어? 녀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주차장에 나와서 일했습니다. 새벽마다 차를 닦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비 오는 날엔 손님에게 우산을 받쳐줬죠. 직원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새로 들어온 아저씨였어요.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아들이 다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무릎을 꿇은 건 아들이었고 끝까지 서 있었던 건 저였죠. 잘못된 게 바로 잡히는 순간이었어요. 제 잘못도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지요.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삶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버리고도 잘 살았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버려지고도 끝내 살아남습니다. 저는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사람을 버린 인생은 잠깐 편할 뿐이고 버려진 인생은 끝까지 살아남아 결국 자기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